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있는 송웅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가 드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사실은 뭐 어떤 논문이라든가 페이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분과 그 거버넌스 포럼에 있는 어느 분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살짝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그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거버넌스 포럼에서 뭘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아까 존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이사들이 지배주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배주주에게 좋은 일에 이사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법이 책임을 못 묻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실은 그래서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법을 고쳐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법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이런 법들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심지어 어떤 판례에서 다루는 그런 법도 다 잘 돼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디 뭐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뭐 이런데 뭐 스튜어디시 코드 그런 거 잘 만들어져 있죠. 문제는 그런 법들이 실제로 작동이 될 때 약간씩 부족하다,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분쟁을 통해서 잘 구현되지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물론 약간씩은 좀 소극적인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단하게 뭐 신기하고 제가 뭐 엄청난 연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본거래와 회사의 손해 같은 겁니다. 자본거래라는 거는 통상 그러니까 뭐 법에서 자본거래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통상의 우리가 이야기로는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손익거래가 있고 자본거래가 있는데, 회사가 회계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장부에 적을 때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잡히는 이익으로 잡히는 그런 거래가 있는 거고요. 뭐 물건을 판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땅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손익거래죠. 근데 어떤 거래는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 중에서도 손익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로부터 땅을 산다. 뭐 그건 다 손익거래죠. 주주에게 산 땅들 다 이익이나 손실로 잡히는데,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익이나 손실로 잡히지 않으면서 주주와 하는 거래. 대표적인 게 이제 신주 발행,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자, 또는 어떤 조직적인 변경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분할, 합병, 뭐 주식 교환 등등.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영업을 하는 거 말고 기업의 구조라든가 어떤 지배권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거래는 회사가 직접 뭐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건 그냥 주주들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걸 한번 볼까요? 합병을 합니다. 합병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주주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하죠. 그러면 이슈가 뭐냐? 합병이 불공정한 경우에 이사가 책임을 지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합병이 불공정한 경우 이사 책임을 지는가? 당연히 지는데, 어떤 분들은 안 진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 안 지지? 이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 이사가 책임을 안 지도록 법이 돼 있나요? 그건 되게 이상한 얘기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조금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책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사 책임, 형사 책임과. 그래서 민사 책임에서 이사는 상법 이제 399조라고 그러는데 그 흔히 회사에 대해서 주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주주가 아니라. 근데 이것은 이런 멘트가 이제 책에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서, 그럼 주주한테 손해를 주는 거는 또는 지배주주한테 이익을 주고 소수주주한테 손해를 주는 거는 이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과서는 좀 이렇게 러프하게 쓰는 교과서들,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교과서들에게는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아주 엄밀하게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나 판례를 볼 때는 이사의 주 의무의 상대방은 회사다라고 가르칩니다. 주주가 아니다. 회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로스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유럽에서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유럽의 영국의 그건들 봐도 이사는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듀티 오브 로열티를 진다. 듀티 오브 케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나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라고 해서 별 대단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그냥 남의 나라 법, 우리가 옛날에 할 때 그냥 남의 나라 법 이렇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주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하면 399조에서 민사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지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지는 거니까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회사입니다. 따라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회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사 책임을 그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회사니까.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해는 회사가 입었기 때문에 주주는 이사에게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주대표 소송의 구조고요. 그러니까 그 주주대표 소송의 구조를 보더라도 역시 민사 책임은 회사에 대해서 지는 것이다. 형사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 똑같은데요. 배임죄는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이 형사 책임의 이 구성 요건들은 민사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 형사법에서 무엇이 타인의이고 무엇이 사무이고 무엇이 임무 위배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사법에서 다 정하고 형사법은 다만 그걸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9조의 상법에 이런 민사가 주의무가 있는데 이사는 이런 주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인의 사무에 임무 위배가 발생하고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심지어 이거 배임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위험범이라고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충족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구성 요건은 민사 책임보다 훨씬 더 쉽게 충족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서 타인이란 건 누구냐? 이사가 생각할 때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임무의 타인은 누구냐? 회사다. 주주는 아니다. 라고 이제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민사 책임이든 형사 책임이든 그래서 손해가 회사에 발생해야 됩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임무를 집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면 누가 손해를 받나요? 누가 손해를 받죠? 회사가 손해를 받나요? 손해는 여기서 받죠? 덜 받았다. 주식을 덜 받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합병을 할 때 합병 신주를 덜 받았다. 또는 더 받았다. 이 사람들이 더 받으면 여기가 손해를 보는 거고. 회사는 무슨 손해가 있나요? 이런 걸 강조하게 되면 아주 많은 자본 거래들, 아주 많은 조직적인 변화, 회사의 조직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는 회사가 단순히 신주를 발행할 때도 손해본 건 주주 아닌가?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면 이사가 민사적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이런 현행의 법리를 그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책임을 안 질 수 있다. 이사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 이 손해가 누구에게 발생했는가? 주주. 이사는 주주에게 의무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A의 회사는 손해를 안 져도 되는가?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인격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회사하고 주주는 다른 거다. 전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법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법인격을 훨씬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법인격이라 회사는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주랑 다른 것이고 이런 거를 경제학자들이 훨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손해는 주주가 본 것이고 회사는 단순히 합쳐졌다.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는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사가 합병 비율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합병할 때? 최소한 그거에 대한 주의 의무는 없다는 얘기인가? 이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거나 그런 거를 신경 써야 될 주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사가 예를 들어서 합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병 제안, 어느 회사한테 합병 제안을 받았어요. 또는 계열사끼리 합병을 한다.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인정됩니다. 그럼 그냥 이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병 비율을 그냥 받으면 전혀 의무 위반이 없는 겁니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거는 주주 일이니까 주주한테 몇 주가 가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합병 시너지만 있으면 그냥 합병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의 행위규범을 인정하는 법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당연히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잘 검토해야죠. 그게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사는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왜 도대체 주주한테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주한테는 의무가 없다고 써 있는데 책에, 그리고 그 주주가 손해 본 건 주주가 맞는데, 그런데 왜 이사가 이런 의무를 지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해서 이사가 합병 비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말도 안 된다. 합병 비율이 합병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사가 그거 신경 안 쓰면 뭘 신경 쓰라는 얘기냐. 그죠? 이사로서는 당연히 이게 지금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 합병 비율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합병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이 볼 때 되게 이상한 말 같아 보입니까? 너무 상식적인 말 같죠, 멘트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쉬운 상식적인 멘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그러면 합병비율 불공정이 회사의 손해란 얘기인가? 회사가 손해를 져야 된다면서요. 여기서. 타인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타인은 주주가 아니라면서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회사에 대해서 지는 임무에 위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병비율 불공정이 회사의 손해라는 말인가요? 또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서 주의무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예. 그래서 간단히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사례인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1번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주주가 값이 50%씩 가지고 있고요. 네, 50%씩 가지고 있고요. 15분. 예, 알겠습니다. 50%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가가 10억인 땅이 있고, 10억인 아파트를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6억에 판다. 값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학생들은 6억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값이 얼마나 벌었을까? 값은 여기서 3억을 벌었겠죠. 그러면, 아닌데, 6억을 벌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럼 그 6억은 어디서 나왔을까? 회사에서요. 아닌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거래를 잘 보면,
이 그 회사의 6억을, 이건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데요. 거래로부터 갑이 6억을 얻었죠. 6억 차익이 생겼죠. 거래로부터. 그럼 6억이 갑의 이익인가요? 아니죠. 그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 6억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비싸게 샀을 테니까. 이 6억이 어디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회사와의 거래에서 갑이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5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회사의 6억이라는 이 손실은 회사에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고, 그래서 그럼 경제적으로 갑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갑은 본인 생각에 내가 얼마나 이익 봤을까? 33억 정도를 이익 봤다고 생각하겠죠. 을은 이제 마이너스 3억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쉽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손익거래라서 꽤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6억의 손실을 봤고요. 실제로 장부에 장부에 6억의 손실이라고 잡힐 거고 그 장부에 잡힌 손실은 뭐 지분 비례로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이건 뭐 추상적으로 차원에서. 그래서 하여간 이건 중요한 건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손익거래에서도 실질은 무엇인가? 세상에 6억이라는 게 회사라는 곳인데, 회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은 곳 아닙니까? 돈을 모아놓고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걸 어떤 약간 환원주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경제적 실질은 무엇인가? 경제적 실질은 결국에는, 잘 보면 3억을 얻었는데, 이건 을한테 온 거죠. 세상 어떤 거래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래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거래는 조금 이따 자본거래도 표현될 텐데, 심지어 손익거래도, 회사 손익거래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손익거래도 주주가 개입되는 한, 주주가 그 거래의 상대방인 이상, 일부 주주가 상대방인 이상, 손익거래를 하더라도 그거의 경제적인 실질은 주주 간 부의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고. 회사의 손해라는 컨셉은 어디까지나 주주 간 부의 이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툴이지, 여기서 말하는 건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래는 주주 간 부의 이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을이 오케이 했다. 을이 지가 손해를 이만큼 보는데도, 마이너스 3억 보는데도 오케이 했다. 괜찮은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자,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A회사 이사는 책임을 지는가? 집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전형적인 횡령이죠. 전형적인 이사의 자기거래고 횡령이기 때문에 A회사의 이사는 이렇게 회사에 마이너스 6억의 손해를 본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으로는 회사의 손해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손해가 생기는데 그 결과는 뭐냐? 경제적 실질은 주주 간 부의 이전이라는 거죠. 주주 간 부의 이전과 회사의 손해라는 거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제 가장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예컨대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A주주도, 갑도 16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도 16억에 팔았네? 자, 이사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불만일까요? 갑이 불만일까요? 을이 불만일까요? 요거는 생각해보면, 부의 이전이 없죠? 이건 부의 이전이 없습니다. 갑도 을도 지금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사는 손해봤나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아직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아까처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 실질은 차이가 없고, 이 하나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3억 이렇게 귀속이 되고,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3억이 똑같이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경제 실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주주 간 부의 이전은 없지만 회사는 마이너스 12억을 손해봤나? 회사가 마이너스 12억을 손해봤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 회사의 손해는 없다고 볼 것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현행 법은 마이너스 12억의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채권자 쪽에 아무 이슈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래를 억제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이익 배당을 했다. 회사가 이익 배당을 하면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겁니까? 회사에 손해는 있는데 회사에 돈이 나갔으니까 손해는 있는데 이사가 법에서 허용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무위배가 없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경우에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것이 이사의 임무위배로 인해서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하거든요. 배당이 이것과 비슷한 게 사실은 배당이죠.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모두 회사에서 6억씩 빼내간 거예요. 6억씩 빼내갔는데 배당으로 빼내갔습니다. 배당으로 빼내가면 이거하고 다른가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를 수가 있다. 회사의 손해는 그래서 배당의 경우에도 아까의 경우에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회사의 손해가 있는가 아니면 손해는 있으나 임무위반은 없는가? 사실 저는 이 경우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쭉쭉쭉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저가 발행입니다. 이제 전형적인 에버랜드 사건이죠. 에버랜드 사건이고 어떤 거냐면 A 회사가 10주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 A 회사가 어떤 회사냐? 10주가 있습니다. 10주가 있는데 그 주당 시가가 10원이에요. 100원짜리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근데 주당 10원이 시가인데 지금 주당 4원으로 발행합니다. 주당 4원으로 지금 있는 것만큼 10주를 발행해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40원. 40원 들어오니까 모두 합회사에 140원 있고 발행 주식은 20주죠. 이제 20주가 됐으니까 주당 70원. 뭐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구주하고 신주는 똑같은 거니까 주당 7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구주주는 마이너스 30원의 손해를 보고 신주주는 플러스 30원의 손해를 봅니다. 자, 당연히 저가 발행했으니까 저쪽에 이익 본 주주가 있고 이 주주는 부의 이전이 있겠죠. 희석화됐으니까 손해를 받겠죠. 자, 주주가 손해를 받죠. 주주가 손해를 받는데 회사에는 무슨 손해가 생겼죠? 회사엔 돈 들어오지 않았나요? 회사는 지금 100원에다가 지금 40원 더 들어왔잖아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덜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덜 들어온 게 아니라 40원은 들어왔잖아요, 최소한.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주주에게 생긴 거죠. 주주의 어떤 문제? 주주간 부의 이전. 에버랜드 사건에서 그런 게 한참 논의가 되다가 법원은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냐.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거래로, 우선 경제적 실질이 이거라는 거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게 이제 주주간 부의 이전의 문제죠. 주주간 부의 이전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가만히 있었고, 신주주가 지금 주식 4원에 샀죠? 4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주를 샀으니까 주당 10원짜리 주식을 4원에 샀으니까 주당 4원, 그래서 6원씩. 그래서 신주주가 60원의 이익을 얻은 겁니다. 오케이. 신주주가 60원의 이익을 얻었겠구나. 땅 판 거하고 똑같이. 근데 경제적 실질은 이거네? 그러려면 60에서 플러스 30이 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구주주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30이 됐죠? 왜 마이너스 30이 됐겠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주주간 부의 이전이 그냥 생긴 거다. 이건 주주들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거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현행법상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에 이만큼의 이익이 귀속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아까 그 사례 1처럼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결국 이런 자본거래도 회사의 손해에 관해서 손익거래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주주간 부의 이전이라는 거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래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주주는 가만히 있고 어떤 주주만 거래를 했는데 그때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의 손해가 있지 않고서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으면 항상 회사의 손해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이사는 그걸 케어해야 되는 거죠.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지기 때문이 아니고. 자, 이걸 또 한번 해볼까요? 주주 배정을 하겠습니다. 주주 배정을 하면 이걸 주당 4원으로 10주를 발행합니다. 10주를 발행해요.
그런데 이제 주주 배정을 합니다.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손해가 없죠. 주주 배정이란 사실은 에버랜드에서도 똑같이 판결했는데 심지어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으로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영원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영원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뭐 사원으로 발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도 없다. 근데 이 경우에 에버랜드 판결은 그래서 잘 읽어보면 임무위배가 없다고는 얘기를 씁니다. 이건 사실은 손해가 없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사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주식의 수가 주주의 이해관계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죠. 10주를 100주로 만들면 주주의 부가 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삼성에서 뭐 5대1로 분할하듯이. 주식의 수는 10주가 100주가 되면 좋은가? 아니죠. 지분 비율이 똑같은 이상 아무리 수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 예컨대 신주 발행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신주 발행이라는 거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사원으로 10주를 신주 발행한 거는 신주 발행으로 보지 않고 신주 발행을 보지 말고 구주주가 예컨대 똑같은 구주주밖에 없거든요. 구주주가 돈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돈을 회사에 40원을 줬습니다. 40원 줬고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주식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10주밖에 없는데 원래 구주주는 40원 그냥 주고 10주를 20주로 나눈 겁니다. 그 결과하고 신주 발행하고 똑같죠. 신주 발행이 그래서 구주주에게 구주주에게 주주 배정으로 준 신주 발행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되려면 이것 두 개가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냐? 구주주가 40원을 회사에 기부한 게 회사의 손해냐? 아니죠. 여기는 주식 분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도 주주에도. 그러면 이것이 결국 자본거래의 특수성인 거죠. 오히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꾸 에버랜드에서는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는 걸 자본거래의 특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주간 부의 이전은 손익거래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손해가 있으면 항상 주주간 부의 이전은 생기는 겁니다.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으면 항상 회사의 손해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잘못 이해한 거죠. 사실은 자본거래라는 거는 이런 식의 주식수와 관련된 특수성,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거고요. 하여간,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결국 지분비례에 의한, 주주 배정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다. 설사 회사의 손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아까 어떤 식의 거라 비슷하냐면, 이런 거죠. 회사의 손해가 있다고 보더라도, 임무위배는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가 이제 너무 급하게 해서 제가 이해를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이건 아주 쉬울 겁니다. 이제 자 시가 주당 지금 10주가 주당 10원이에요. 시가가 10원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감자를 하네. 감자를 하면서 주당 15원으로 합니다. 신주 발행을 저가로 하는 거하고 감자를 시가보다 고가로 하는 거하고 문제가 똑같죠. 그래서 앞에 문제를 잘 해결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례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간 부의 이전이 생깁니다. 주주간 부의 이전이니까 그건 주주의 문제인가? 아니죠. 주주간 부의 이전은 충분히 우리가 회사의 손해로 구성할 수가 있고 주주간 이전이 왜 발생했는가? 회사의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와 임무위배가 인정이 당연히 된다. 예컨대 이것이 여섯 번째 지분비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지분비례로 15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시가보다 물론 주당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줬죠. 주당 감자를 엄청나게 했죠. 이거는 시가보다 아주 저가로 주주한테 주식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감자를 하면서 아주 많이 준 거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지분비례라면은 주주평등을 유지하면서 지분비례라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는 이렇게 한번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주들이 더 많이 얻어간 금액이 얼마일까? 4주를 감장했고 주당 5원씩 이익을 얻었으니까 60원. 15원씩으로 15원을 받았고 4주를 감대했으니까 모두 60원 받았겠죠. 여기서 돈 나간 건 60원인데 그 60원을 배당했습니다. 배당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다음에 주식을 병합하는 거죠. 4대 10대 4로 병합을 하는 거죠. 10주를 6주로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주식을 병합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죠. 주식 병합은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이고 배당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병은 어떤가요? 합병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여전히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 예컨대 여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불리한 합병, 여기가 불리하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유리하다. 자, 여기가 유리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신주의 저가 발행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합병 신주를 받았죠. 신주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자기가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신주의 저가 발행이에요. 아까 신주의 저가 발행 어떻게 했죠? 신주의 저가 발행? 충분히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회사의 손해가 있고 임무유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나 그 구주주 지분 비례로 가면 그건 괜찮은 거죠. 합병에서도 역시 이거는 그 새로운 이 구주주가 받는 게 아니니까 구주주가 받는 게 아니고 신주주가 합병 신주를 받으면서 저가로 자기가 집어넣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저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가 발행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다. 물론 당연히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죠. 소멸회사 법인에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주주간 부의 이전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그것은 주주간 부의 이전이 왜 생긴 거예요? 일부 주주하고만 거래했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A 주식 들고 가만히 있는데 얘네는 왜 손해를 보나요? 그거는 회사에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즉 가만히 있는 A 회사 주주가 왜 손해를 입었는가? 회사가 입은 거예요.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가 귀속돼서 생긴 거죠. 그러면 결국 A 회사는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된다. 왜 회사의 손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기본적인 틀, 모든 나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허물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합병의 경우에 이사가 합병 비율을 다 챙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의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결국 주주까지 포함, 여기 B회사 초멸주주에게도 불리한 합병 비율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건 약간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B회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합병 신주를 AB를 바꿔놓습니다. AB를 바꿔놓고 B회사 주주가 자기들이 이제 B회사 주주를 이렇게 놓고 합병 신주가 이렇게 발행됐다고 하죠. 합병 신주가 이렇게 발행됐다 치면 그러면 B회사 주주는 그냥 이거 거래가 다른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B회사 쪽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호를 A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져요. B회사 소멸한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상호를 A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B회사는 없어졌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똑같은 거래.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거래하고 뒤에 거래를 똑같은 겁니다. 앞에하고 뒤에 거. 존속회사 주주에게 불리하건 소멸회사 주주에게 불리하건 똑같은 스토리이고 본질상 똑같다. 결국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판례는 일단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법인격을 어느 부분에선 중요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1인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한다거나 최근에 이제 하이마트 LBO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서 상당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LBO는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뭐라고나 할까 실질적인 거를 보지 못하는 식으로 지금 써 있습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격을 절대시하게 되면 자꾸 법인격 하다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법인격을 우리가 회사의 손해라고 하고 법인격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그거를 보고자 하는 함인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곤란하다. 일부 판결은 지금 그런데 또 어떤 판결들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또 이해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주주만 보느냐? 이해관계자 모형, 우리가 꼭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주의 극대화 모형,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를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보죠. 회사가 그냥 이사가 횡령했어요. 이사가 돈을 500만 원 정도 횡령했습니다. 회사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근로자가 월급이 지체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그 납품업자가 돈을 못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도박자금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500만 원을 썼다.
누가 불만을 제기하겠습니까? 주주밖에 없는 거죠. 즉 회사에 있는 돈이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주주죠. 주주가 문제가 돼야 그 다음에 채권자가 주주께 너무 심하게 깎이면 그 다음에 채권자 것까지 깎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근로자 것도 깎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주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사의 손해가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주가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의 징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본거래라든가 손익거래 또는 뭐 주주와 회사 이걸 명백하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좋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주의 문제가 크고 그럼 주주 간에 상당히 평등이 유지되어 있는가. 만약에 평등이 유지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공정한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등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합병 비율이 불공정이라든가 우리가 자본거래의 어떤 이슈들이 있어도 그걸 단순히 주주의 문제다라고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그거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가는 것은 또 변론입니다. 다들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변론이고 그게 이제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올해 조금 지체됐는데요.